자, 저번 주 목요일 날 그 모의고사 본 거 있죠? 그거 보신 분은 우대 방식이라고 있는데, 우대 방식은요, 주택연금 중에 우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요, 그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1억 5천이 안 되는 자 있죠? 그 자는 그 종신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 있죠? 거기다가 20%를 더 붙여서 줍니다. 이걸요, 우대 방식이라는 겁니다. 거기 13%인가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미처 안 밖에 있는데 20% 기억하세요? 몇 프로라고요? 20%. 그리고 55세 이상인 거 아시죠? 50. 그리고 그거는요,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몇 세 이상이라고요? 5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대 방식 요것도 틀렸습니다. 요거는 13%가 아니라 뭐라고요? 20%인데 미처 제가 못 바꿨네요. 이거를 아직 시험 문제에다가. 자, 지금부터 네, 기억하세요. 몇 프로라고요? 20%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07페이지부터 그 포트폴리오 이론을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 그 노랑 책 있잖아요. 그 가슴에다 끼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13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37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아시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포트폴리오 투자는요,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나눠 투자할 때, 신림동에 가서 이제 고시원 사업 해보려고 합니다. 가면요, A라는 고시원도 있고, B라는 고시원도 있고, C라는 고시원이 있는데, 자, 30억 가지고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3개 나눠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놈 하나 딱 구입한 게 아니라 10억짜리 3개 나눠 투자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투자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자, 만약에, 이렇게, 자,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신림동에서 공무원 사람이 전체적으로 빠져, 안 빠져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뭐, 셋 다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약간은 오차는 있지만, 평균 냈을 때 거의 똑같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사법시험제도가 현재 없어졌거든요. 재작년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전 국민에 설문조사하게 되면요, 여론조사하게 되면 한 80% 이상은요, 그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전국에서 여기로 몰려 안 몰려요? 몰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동산마다 약간은 차이가 나지만 또 통계를 냈을 때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한 걸로 인한 위험은요, 절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런 걸요, 체계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 고시원은요, 이거는 공부하는 고시원입니다.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부하는 고시원인데, 음식도 헤매깁니다. 음식도. 근데 A 고시원은 음식 맛이 좋은데 B, C는 안 좋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소문 금방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A는 높은 수익을 기대되는데 B, C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요, 여기서 손해난 거 이대로 깔 수 있어, 없어요? 깔 수 있죠? 깔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500원 손해봤고 여기서는요 1000원 이득 봤으니까 500원 이득이라는 얘기죠. 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게, 이렇게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포트폴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다만 뭘 줄일 수 있다고요?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자, 만약에 투자한 이후에 C고시원 근처에 대형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 근처에서 대형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면요, 여기는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이쪽으로 다 이사 가려고 하겠죠? 반도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C는 낮은 수익이 기대되고 A, B는 높은 수익이 기대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해난 거 이대로 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을요, 지금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있죠. 이걸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 체계적 위험은요, 절대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절대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네, 요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삼겹살 먹을 때 비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고 먹어라. 기억하세요? 비계는 제거하고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좋다. 얘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요걸 줄이는 겁니다. 이걸 줄였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냐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 10억 가지고 일부는 우산 만드는 회사 투자하고 일부는요 장화 만드는 회사 투자했습니다. 장화 아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면요 나중에 미래 상황이 바뀔 때 이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면요 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경우는요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분산 효과는 작아진다 해줍니다. 분산 효과는 어떻다고요?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다. 자 근데 만약에 일부는 장화, 일부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 투자했다고 치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얘네들은 나중에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온다고요? 반대로. 만약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장화는 잘 팔리죠. 근데 아이스크림도 안 팔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어떻다고요?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더라도 예를 들어 10억 가지고 건설주만 10군데 다 투자했다. 그럴 경우는 건설업이 건설 경기가 좋으면 다 같이 올라가죠. 나쁘면 다 떨어지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건설주, 일부는요 자동차주, 일부는요 조선주, 일부는 금융주 막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분산 효과가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상관계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상관계수 같은 건 다 통계적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가 뭐냐면 같이 움직이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안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같이 움직이는 정도. 그러니까 얘는 자꾸 같이 움직여, 같이 안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얘랑 얘는요 상관계수가 크다 해줍니다. 뭐가 크다고요? 상관계수가 크다. 자꾸 같이 움직이려고 하죠. 근데 얘랑 투자하게 되면 제가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관계수가 어떻다고요? 작다. 자, 자꾸 같이 움직이는 정도를 뭐라고요? 상관계수라는데 얘는 자꾸 같이 움직이려고 하죠. 상관계수가 어떻다고요? 크다. 얘는 자꾸 같이 안 움직이려고 하죠. 이걸요 상관계수가 작다 해줍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그 로마자로 로우라는 용어 씁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치면 돼요. 뭐라고요? 로우라고 하는데 만약에 상관계수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면 플러스 1일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플러스 1.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가 가장 클 때입니다. 만약에 우산하고 장화를 투자했는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정확히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0% 올라갈 때 얘도 10% 올라간다는 얘기죠. 우산이 10% 올라갈 때 얘도 똑같이 10%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얘 두 개 투자하게 되면 분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요? 분산 효과는 전혀 없어요. 이번에는 상관계수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면 요거 있죠, 요거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요 장화하고 아이스크림에 투자했는데 장화가 10% 올라갔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그대로 10%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찾기 쉬워요, 어려우니까. 근데 요거보다 작거나 요거보다는 크겠죠. 이렇게 해서 가장 클 때가 플러스 1이고 가장 작을 때 어떻다고요? 마이너스다. 플러스 쪽이라는 것은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마이너스 쪽은요 자꾸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상관계수가 1일 경우에는 분산 효과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1이 아닌 이상은 좀씩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어디로 갈수록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는 게 답니다. 무슨 위험을 줄이겠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데 자꾸 뭐라고요? 반대로 움직일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자꾸 마이너스로 갈수록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기억할 수 있죠? 그러면 시장에는 자 신림동에 가면 고시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A 고시원, B 고시원, C, D, E 이렇게 수많은 고시원들이 있는데 자 만약에 A하고 B를 분산 투자하게 되면 이거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수익입니다. 얘는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위험을 요거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수익이죠.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위험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자 어쨌거나 얘랑이랑 분산 투자했을 때 기대치는 이만큼, 위험은 이만큼 점을 찍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B하고 C를 분산투자하게 되면 점이 찍힐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산투자하면 여기 찍힐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여기 찍힐 수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투자 항목을 달리하고 투자 비율을 달리하게 되면요, 수많은 포트폴리오 집합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 답을 하고요, 포트폴리오 집합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좌상향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한 거, 이걸요 효율적 전선 아니면요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오염 회피형을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오염 회피형 투자자라면 다 요선 내에 있는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한다면 다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요선 내에 있는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답을 하고요, 여기 있는 걸 선택합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왜냐하면 자, 요선 내에는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어 없어요? 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대치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얘보다는 얘가 위험이 작죠? 얘보다는 얘가 작죠? 얘는 구입할 수 없는 점이니까 요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선 내에도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어 없어요? 있는데 얘네들은 다 위험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 얘보다는 얘가 기대치가 높죠? 얘보다 얘가 높죠? 요거 선택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합리적 인간이라면 어디에 있는 걸 선택한다고요? 효율적 전선 내에 있는 걸 딱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요걸 뭐라고요? 효율적 전선이다.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요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요걸 선택하고 어떤 요걸 선택하냐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잠깐 알아볼게요. 아까 헷갈릴까봐. 요거는 우유가 있고 쓰레기가 있습니다. 우유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느낌을 하시면 돼요.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결론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우유 쓰레기 한 봉지 치우면 우유를 한 병 주겠답니다. 그때의 만족감이 요거라고 치자. 쓰레기 한 봉지 치울 때 우유 한 병 줄 때의 만족감이 요거란 얘기죠. 근데 만약에 쓰레기 한 봉지 더 치우랍니다. 그러면 만족감이 같으려면 만족감을 효용해 주는 겁니다. 같으려면 우유 한 병 더 준다면 같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만약 쓰레기 한 봉지 더 치우랍니다. 그럼 우유 한 병 더 준다면 같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족감이 같은 거를 쭉 연결한 걸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차별. 만족감이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쓰레기 한 봉지 치운 대신에 우유를 한 병 더 주겠답니다. 그럼 이거는 만족감이 같은 거예요? 커진 거예요? 커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수록 만족감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쓰레기는 덜 치우고 우유는 더 준다는 얘기죠.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가능하면 위험이 작은 걸 좋아하죠. 쓰레기 덜 치우는 거 좋아하듯이 위험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기대치가 높은 걸 좋아하죠. 요거에 기대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이 그려집니다. 알겠죠? 무차별.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무차별 곡선 아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이 포트폴 구성했을 때 이 기대 수익률 요거는요 위험인데,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요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요 공격적 투자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이 만족감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 걸 쭉 연결한 거 아닙니까? 이걸 무차별 곡선해 줍니다.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무차별이 뭐예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요 위험이 이만큼 커질 때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진다면 만족감이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공격적 투자자는요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감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요 똑같이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질 때 이렇게 큰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위험 아닙니까? 위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큰 위험은 이게 위험이 크다는 거죠. 잘하면 대박, 쪽방난 것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공격적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사람들마다 무차별 곡선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는데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다음 공격적 투자자는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요거보다는 얘가 만족감이 크죠. 얘보다 큰데 얘는 구입할 수 없는 점이죠. 그러니까 가장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지점은요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라는 겁니다. 요거 통과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접점. 그러니까 등을 이렇게 맞대는 점 있죠? 요 점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요 요 점 있죠? 요거 선택합니다.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가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서는요 위험도 좀 크더라도 기대치가 높은 거 있죠? 요거 선택합니다. 요게 답니다. 요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다니까 여기서 답을 하시면 돼요. 자, 2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자, 거기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은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걸요. 체계적 오염 이런 것들은요. 분산 투자를 통하여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제거가 불가능하다 해줘야 돼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는 작을 경우 아까 1일 경우는 분산효과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1보다 작을 경우는 분산효과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난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개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자, 플러스 쪽이라는 것은 자꾸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마이너스는요 자꾸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개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상관계수의 값은요 음액값을 갖게 됩니다. 뭘 갖는다고요? 음액값. 자, 음액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 해줘야 돼요. 위험 분산 효과는요 커질 수 있다. 그 다음 효율적 프론티어군요. 이걸 효율적 전선해 줍니다. 효율적.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됩니다. 요 만나는 점 있죠? 요 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자, 가장 만족감이 극대화된 투자 집합이라는 얘기죠. 요게 요 점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산의 수가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가 줄어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 수 있죠. 항상 문제에서 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 다 틀린 겁니다. 다 뭘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 해줘야 돼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29번. 자,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한 미래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른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은 요거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거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이때 비관적일 경우는 몇 프로 볼 수 있어요? 4%. 그 다음에 정상적일 경우는 8% 볼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낙관적일 경우는요 13% 볼 수 있네요. 여기다가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뭘 곱하라고요? 확률. 자, 어쨌거나 비관적이 될 확률은 20%니까 0.1을 곱해주면 돼요. 0.2. 그 다음에 정상적일 경우는요 60%니까 얼마 곱하라고요? 0.6. 그 다음에 낙관적일 경우는요 20%니까 0.1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8.2% 나올 겁니다. 이렇게 쓰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지. 금방 계산기 딱 3번 두드리면 돼요. 그래서 한쪽이 100분율이면 한쪽은 반드시요 소수점으로 계산하셔야 바로 100분율 자체가 나옵니다. 몇 번 연습하면 돼요. 3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요. 경제 상황별 확률이 요거죠. 요거 확률 아닙니까? 확률에다가 그 추정 수익률을 곱하여 그 상황마다의 추정 수익률 있죠? 요걸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가 있다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우리 정규 분포라는 것은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종 모양의 분포를 띄는 거 있죠? 이런 걸요 정규 분포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계학에서. 그러니까 있다. 자,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가 뭐라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위험과 수익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아까 뭐가 있다고요? 평균 분산 결정법 있죠? 요거 아까 했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위험이에요? 위험이 아니에요? 위험이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위험이 크다는 얘기, 작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가 위험이라고 했죠?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요,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현된 수익이 기대치에서 벗어나가서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 똑같은 겁니다. 잘못하면 쪽박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잘하면 뭐라고요? 대박 날 수 있다. 이거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위험이 크다는 의미는요, 나중에 실제 수익률이 기대치에서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거는요, 표준 편차가 작다는 의미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앞에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위험이 작다는 얘기죠. 작다는 얘기는 뭐 기대치에서 거의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거의 이 수준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알겠나요? 이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다는 의미는, 아니면요, 위험이 작다는 의미는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서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예, 거의 근처에서 그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대안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위험을 아까 뭐라고요? 표준 편차 분산이라는 겁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이번에 34번 볼게요. 다음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뭘 할 수 있다고요?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볼게요. 투자 대안별 수익률의 변동이 다른 추세를 보일 걸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자꾸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다른 추세를 보일 걸로 예측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투자 대안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위험이 낮은 놈을 선택하려는 게 좋겠죠. 일반적인 합리적인 인간은 위험 회피형 투자를 가정합니다. 맞습니다.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자, 요거를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죠.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나가는 걸 우상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향하는 경우에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는요, 자 볼게요. 주어진 요 위험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요거죠. 더 이상 수익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요, 더 큰 위험을 부담해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경우에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는요, 이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위험도 감수해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 피할 수 있는 위험, 요걸요,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을요, 체계적 위험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요,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후자는요, 체계적 위험 해줘야 돼요. 자, 피할 수 있는 위험을요, 비체계적, 피할 수 없는 위험을요, 체계적. 요게 틀렸네요. 구분할 수 있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37번.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로 편입된다면 위험 분산 혜택 등을 얻을 수 있죠. 위험이 줄어듭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듭니다. 체계적 위험은요,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되면 피할 수 있다. 그럼 피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이거 틀렸네요. 체계적 위험 지우시고 비체계적 위험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3번 볼게요.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고 그 결과로 총 위험도 줄어들겠죠. 맞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 간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경우는 분산 효과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 아닐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1이 아닌 한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1일 경우에 분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요, 불안전 시장이므로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계량이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을 예측하는 게 불안전 시장일 경우는 예측하기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넘기시면 돼요. 38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경우에는 분산 효과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요거 맞고 2번 볼게요. 효율적 프론티어군요, 효율적 전선해 줍니다. 효율적 프론티어는요, 효율적 전선은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하여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뭐라고요? 가장 적은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요게 동일한 수익률이죠. 전부 다.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달라요? 다 같죠? 이 중에서는 가장 위험이 작은 놈이 요거죠. 요거 선택하는 겁니다. 동일한 위험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이죠. 요거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거 맞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효율적
프론티어는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하여 동일한 수익률에서는요, 최저의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연결한 선이죠. 자, 동일한 기대 수익률에서는 가장 작은 위험이 요거죠. 가장 작은 게 요거죠. 하는 게 요거죠. 요거 쭉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하여 위험은 좀 높더라도 기대치가 높은 걸 선택하려고 하죠. 맞는 거고, 효율적 전선에서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요, 수익률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더 큰 위험도 부담해야 되겠죠? 다시 할게요. 자, 이게 효율적 전선 아닙니까? 요 위험 수준에서 이게 최고로 얻을 수 있는 게 요거죠? 그러면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더 큰 위험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5번 볼게요.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통과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접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통과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접점. 자, 요런 걸요, 교차점 혹은 통과점이라는 겁니다. 요걸 뭐라고요? 접점. 등을 맞대고 있는 점 있죠? 등을. 자, 이렇게 친구 간에 이렇게 등을 맞대고 이렇게 무등 태워줄 수 있죠? 어때? 아니, 이렇게 등을 맞대고 한번 이렇게 하고 뒤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죠. 여기 요 만나는 점 있죠? 이렇게 해줘. 요 점을 뭐라고요? 접점. 요 점을요, 통과점, 교차점. 요거 하면 안 돼요? 요거 해줘야. 접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41번. 자, 요거는 계산 문제 단골로 나옵니다. 단골로 나오니까 요거는 풀 줄 아셔야 돼요. 자,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요, 먼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요거는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거기 보니까 호황이 될 확률은 40%, 불황이 될 가능성은요 60%. 요게 이제 40%. 요거는 몇 프로 하고요? 60%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 수익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호황 시에 20%, 불황 시 10% 벌 수 있네요. 20% 요때는 얼마라고요? 10% 벌 수 있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25%, 10%, 25%, 10% 벌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10%, 8% 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박스에다 그대로 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 곱하기 0.4 플러스 10 곱하기 0.6 하면 뭐 나왔나요? 나왔나요? 이게 하나하나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4%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5 곱하기 0.4 플러스 10 곱하기 0.6 하면 얼마 나와요? 자, 16% 나옵니다. 16%. 이것도 10 곱하기 0.4 플러스 8 곱하기 0.6 하면 얼마 나오냐면 8.8% 나옵니다. 8. 자, 그럼 여기다가 투자 비중을 곱하면 됩니다. 투자 비중은요. 여기 투자 비중 있어 없어요? 비율 있죠? 투자 비중을 곱해주면 돼요. 보니까 상가에 20%, 30%, 50% 투자하겠답니다. 30%, 20%, 50%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 아, 거꾸로 되어 있네. 에이, 금방, 고개만 돌렸다면 까먹습니다. 이렇게. 자, 요대로, 그대로 곱하면 돼요. 14 곱하기 0.2 플러스 16 곱하기 얼마라고요? 0.3 플러스 8.8 곱하기 0.5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12% 나올 겁니다. 얼마나 나온다고요? 10%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건 이제 조심할 게 있는데, 요걸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걸 전부 다 곱하면 뭐 나왔나요? 나오고, 이거 전부 곱하면 뭐 나오죠? 이거 전부 곱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합쳐도 상관없는데, 얘는 이렇게 했다가는요, 계산기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은요,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알겠죠?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요, 괜히 계산 다 해놨다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잘 모른다, 제대로 못 다루면요, 이렇게 계산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전부 다 곱하려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했죠? 한 다음에 는을 해야 돼요. 는 한 다음에 바로 이거 곱해야 돼요. 그럼 뭐가 나왔나? 나오죠.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한 다음에 는 했죠? 는 한 다음에 이거 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개판 나옵니다. 개판 나와요. 그래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요 엉망이 됩니다. 그래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세요. 요거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괜히 잘못 두드려서 점수 답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요 약간 늦더라도 정확히 답을 나오는 게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43번. 43번. 연습하시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두드려 보세요. 답이 안 나옵니다. 계산이 잘 못 다루는 사람은 잘 안 나와요. 자, 43번 볼게요. 1,000억 원의 부동산 펀드가 빌딩 ABC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1,000억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얘기죠.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 이렇게 나눠 투자한 겁니다. 나눠 투자했는데 이렇게 나눠 투자했답니다. 자, 먼저 A에는 100억 투자했고 여기다는 얼마 투자했어요? 100억 투자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요 300억, 600억 투자했네요. 300억 여기다가요 600억 투자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여기 오염이 이제 적혀 있네요. 오염. 이게 적혀 있는데 기대 수익률은요. 자, 6%, 10%, 12%입니다. 6%, 10%, 12%. 그 다음에 오염은요. 표준 편차로 계산된 게 4, 7, 10%네요. 7, 10%. 뭐 틀린 거 없죠? 자, 먼저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거는 이미 기대 수익률이 계산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아까는 하나하나에다 계산했죠. 근데 지금은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A 부동산은 몇 프로라고요? 6%. B 부동산은요? 10%. C 부동산은요? 12%. 여기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투자 비율은요? 얘는 1,000억 중에 100억 투자했죠? 10분의 1을 투자했네요. 몇 분의 1 투자했다고요? 10분의 1. 그리고 여기다는 몇 프로 투자했어요? 100억, 1,000억 중에 300억 투자했죠? 그럼 몇 프로 투자했어요? 30%. 10분의 3을 투자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10분의 6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빠르신 분은 이건 0.1, 얘는요? 0.3, 얘는요? 0.6 곱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자, 이런 형태의 문제 나오면 가능하면 나중에 푸세요. 자, 아니면 제끼세요. 제끼시면 돼요. 자, 계산하면 10.8% 나올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10.8%. 자, 1번은 틀렸네요. 예, 부동산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요, 10.5%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10.8%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잡스럽게 계속 물어보는 것들 있죠? 계속 계산하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은요, 가능하면 제껴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가능하면 제끼세요. 자, 2번 볼게요. 빌딩 A는 빌딩 C보다, 자, 빌딩 A는 빌딩 C보다 일단 기대치도 작죠? 저수익. 오염도 커요, 작아요? 작죠? 저오염. 빌딩 A는 빌딩 C보다 저수익, 저오염 투자부동산이다. 자, 2번 틀렸네요. 빌딩 A는 빌딩 C보다요. 저오염, 저수익 투자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의 기대수익률은 몇 프로라고요? 10.8% 아닙니까? 만약 요거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요거보다 더 크죠? 그러면 요런 대안은, 요런 포트폴리오는 선택할 수 있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일 경우에 투자자는요, 이 펀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아니라 할 것이다. 투자할 것이다 해줘야 돼요. 투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에 빌딩을 추가로 편입시킬 경우에 펀드에 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 무조건 틀린 거죠?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듭니다. 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 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빌딩 ABC 중에서 오염 한 단위당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항상 문제에서 이렇게 볼게요. 몇 번 하지만, 자, 뭐뭐 당 아니면요, 뭐뭐 대비, 뭐뭐에 대한, 뭐뭐에 뭐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뭐뭐가 뭐로 들어가요? 분모로 들어갑니다. 분모. 분모가 위에요, 아래요?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는요, 오염 한 단위당 이렇게 돼 있죠?
오염 한 단위당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분의 요거 해주면 돼요. 4%분의 6%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 1.5 나오죠? 이게 바로 오염 1%당 기대치가 1.5라는 얘기입니다. 1.5%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것분의 이거 해주면 돼요. 7%분의 10% 해주면, 뭐 계산 못 하겠네요. 이거는요, 10%분의 12%. 요거는 1.2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요거는요, 요거는 1.33 나올 겁니다. 1.43. 1.43. 자,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게 오염 1%당 기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1.5%라는 얘기입니다. 오염 1%당 기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1.43. 그렇기 때문에 오염 1%당 기대치가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A가 되는 겁니다. A. 그래서 자, 요건 맞는 거네요. 요거만.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좀 가능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끼셔야 됩니다. 제끼요. 자,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고 복합적으로 자꾸 물어보는 것들은 자, 제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하시고 요거 지워되죠? 물어보는 게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투자를 위한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뭘 정해야 한다고요? 목적. 목적은요, 부동산 투자에서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쓸만한 부동산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78일 남았네요. A 부동산, A라는 원룸, B라는 상가, C라는 임대주택. 뽑았죠? 몇 개 뽑아오는 겁니다. 계략적으로 한번 분석해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하나에 대해서 내 손에서 나가는 돈 있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A라는 원룸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총 5층짜리 딱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림도 이제 앞으로 자주 못 봅니다. 예? 자주. 어쨌거나 이게 얼마에 나왔는 거냐면 8억이 나왔는데, 우리 투자론에서는요, 내 돈 투자액을 지분이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뭐라고요? 저당 투자액이다. 그러면 내 돈은 어디 갔어요? 5억밖에 안 된다. 5억이나 되네요. 내 돈은 얼마나 된다고요? 5억이나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빌려야 돼요? 3억을 좀 빌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요, 뭐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 하겠다가 아니라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이 사람은 5년 있다 처분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에 걸쳐서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가는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 현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현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내 손에 나간 돈이 얼마예요? 5억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고.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야, 이걸 다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니겠죠? 경비 다 빼야 되고, 요거 이제 빌렸으니까 갚는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소득세 이거 빼고 났더니 8천만 원 정도 들어올 거랍니다. 얼마 정도요?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 거다. 자, 이것도 그냥 대충 예상하면 절대 안 되고, 미래 상황을 꼼꼼히 예측한 다음에, 이런 상황일 때는 얼마 정도, 이런 상황일 때는 얼마 정도, 이런 상황 얼마 정도 해서 확률로 평균을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는 한 13억 정도 받을 것 같다. 근데 13억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니겠죠? 일단 중개 수수료 다 내야 되고, 그리고 행여나 못 갚은 돈 있으면 다 갚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양도세 같은 거 빼고 났더니 한 7억 정도가 들어올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다른 부동산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해줍니다. 기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성을 분석한다 해줍니다. 경제성 분석한다는 얘기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내 손에 나간 돈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는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그러면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요, 요구승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요, 투자 가치.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순원가. 이것분에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방식입니다. 요거 하자고 하는 건데, 일단 요거 하려니까 요거 할인하는 방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얘들은 어떻게 나오는 숫자인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할인하는 방법 좀 알아볼게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박스를 딱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자. 자, 100원을 예금했는데 100원을 은행에다 예금했는데, 자, 3년 있다 미국 갔다 돌아와서 3년 있다 이제 뭐 찾으려고 합니다. 깜빡하고 미국에 갔다 돌아왔죠. 그래서 3년 있다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자는 1년에 한 번씩 붙여주겠다 합니다. 몇 년이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자율은 1년에 10%씩이랍니다.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면 1년 후에는 요금의 10% 붙어 안 붙어요? 붙죠. 그러니까 10원 붙어서 110원 되는 겁니다. 2년 후에는요, 또 이 금액이 1년 지났죠? 10% 이자가 붙습니다. 11원. 이게 121원 되고, 또 3년 후에는요, 요 금액 12.1원 붙어서 얼마 붙어요? 133.1원 받는 겁니다. 자, 여러 번 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에 또 이자를 붙여나가는 방식을요, 복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리. 자, 지금부터 어떤 수익률을 붙여나가는 걸요, 할증한다. 그래서 할증한 미래 시점의 가치를요, 미래가치. 여기는 수익률이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요거를 복리 형태로 쏙 빼내는 걸 뭐라고요? 할인한다. 이겁니다. 할인한 지금 시점의 가치를요, 현재 가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아까처럼 계속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요. 어느 새로 붙이고 앉았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현금이 한 번 발생하는 거 이런 걸요, 일시불 해줄게요. 뭐라고요? 일시불. 그래서 100원에다가 곱하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어 없어요? 있다. 어렵지 않게 만든 공식입니다. 일시불에 내가계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 공식은 좀 이따 적을 거니까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식은. 자,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치하면 돼요? 아까 100원 예치하면 되죠? 근데 얼마를 예치할지 모른다. 그러면 이자 쏙 빼낸 금액을 예금하면 돼야 한대요? 되죠? 요거. 그래서 요때는요, 133.1원에다가 현금이 한 번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거는요, 일시불에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요? 현가 계수라는 걸 딱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억 예금했는데 5년 있다 얼마 받냐? 이때고, 5년 후에 10억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묻어놓으면 되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딱 쳐볼게요. 자, 이런 공식을 뭐라고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런 공식을 뭐라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해줍니다. 그럼 요거를 살짝 응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응용한다고요? 살짝 응용하는 거지. 뭐 크게 응용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응용한다고요? 살짝. 자,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자, 매년 말에 적금액이 30원씩이라 합니다. 30원. 그러면 4년 있다 얼마 받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예금을 한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얘는 예금 여러 번 한 거죠? 하나하나 이자 붙이면 돼요. 하나하나. 얘는 3년치 이자 붙이면 되죠? 얘는 몇 년치 이자라고요? 2년치. 얘는요? 1년치 이자. 얘는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자, 1,000만 원씩 적금을 불입했는데 10년 있다 얼마냐? 그러면 이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언제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어 없어요? 있다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는데, 요거는요, 자, 지금부터 동일한 금액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걸요, 연금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뭐라 한다고요? 연금. 30원에다가 곱하기 연금이죠, 여기에. 연금의 미래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요? 내가계수라는 좀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곱해주면 돼요. 이 공식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자, 거꾸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매 적금 찾을 돈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뭐라 할 때요? 적금 찾을 돈 계산할 때 쓰는 거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어떤 사람이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적금 찾을 돈이 800원입니다. 찾을 800원인데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아, 여기는 불입액 아는데 찾을 돈 모르는 거죠? 여기는요, 찾을 돈은 아는데 불입액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이자 붙인 금액이 800원이라는 얘기죠? 이때는 800원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거 분의 1한 거. 요걸요, 감채기금계수라는 겁니다.
무슨 기금이라고요? 감채기금. 자, 요거는 자, 매기 적금 불이백 계산할 때, 매기 적금 어떻다고요? 불이백 계산할 때 써먹는 게 요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6개 중에 4개 해결됐죠?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어떤 정년퇴직자가 딱 있는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40원씩 매년 말에 받을 수 있답니다. 40원씩. 근데 요거를 지금 한꺼번에 좀 받으려고 합니다. 장사하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받으려고 해야 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3년 있다 받을 돈 빼낸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하나 다 빼내야 됩니다. 하나하나. 자, 얘는 몇 년치자 빼내면 돼요? 4년치자 빼내면 되죠? 얘는 몇 년치라고요? 3년치. 얘는 몇 년치라고요? 2년치. 얘는 1년치. 빼내면 되죠? 받아내면 됩니다. 근데 어느 세월에 빼내고 앉았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어 없어요? 있다입니다. 자, 지금부터 40원을요, 매기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를요, 연금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뭐라고요?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아주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자가 쏙 빠난 금액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어떤 정년퇴직자가 퇴직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받는다면 현재 900원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마땅히 장사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금의 형태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일시불로 한다면 얼마라고요? 900원인데 연금의 형태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요, 연금의 형태는 아는데 일시불로 받을 돈 모르는 거죠. 얘는요, 일시불로 받을 돈 아는데 연금의 형태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이자 쏙 빼는 게 900원이라는 얘기죠. 이때는요, 900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것분의 1한 거, 이걸요 저당상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상수라고요? 저당. 자, 왜 저당상수냐고요? 요거는 그 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900원을 빌렸을 때 매기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계산할 때 쓰기 때문에 이걸요 저당상수라는 겁니다. 자, 매기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계산할 때 써먹는 겁니다. 상환액. 자, 요거는요 퇴직연금을, 예를 들어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는다면 얼마인가, 이렇게 이때 써먹는 겁니다. 자, 지금쯤은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 뭐 처음 보는 거 아니겠죠? 자, 요거랑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의 역수라는 게 뭐예요? 이것분의 1한 게 요거란 얘기죠. 그리고 요것분의 1한 게 저거죠. 그리고 요것도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요거의 역수라는 게 뭐예요? 이것분의 1한 게 이거입니다. 이것분의 1한 게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 감 현저다. 내 감 어떻다고요? 현저. 이런 식으로 내 감 현저다. 자, 연금의 대가계수는요 감채기금계수와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뭐하라고요? 저당상수와 역수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내 감 어떻다고요? 현저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맨 위에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법을 채택한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요 복리 형태로 계산한 겁니다. 답을 하고요 복리 형태. 그래서 1번 맞는 거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대출을 받을 경우에 저당대출에 대하여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뭘 활용할 수 있어요?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5년 후에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기 위하여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자, 매기 불입할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뭘 곱해야 돼요? 감채기금계수를 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3억 원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가 아니라 감채기금계수를 곱해야 돼요. 뭐 곱하라고요? 감채기금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틀렸네요. 자,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매월만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 5년 동안 얼마씩 들어올 게 있다고요? 50만 원씩 들어올 게 있어 없어요? 들어올 게 있죠? 요거의 지금 시점의 가치가 얼마냐? 이럴 때는요 5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돼요. 요거 있죠, 요거. 50만. 자, 읽어보겠습니다.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지금 시점의 가치를 계산하려면요. 저당상수의 역수. 그러니까 뭘 곱하면 된다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되죠? 맞죠? 근데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죠? 저당상수분의 1한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맞네요.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치면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빌렸는데 3,000원 갚았다. 그럼 몇 프로 갚은 거예요? 30%니까 0.3을 갚았네요. 네, 남은 금액이 7,000원이죠? 몇 프로 남아있어요? 70%니까 0.7이니까 합치면 얼마라고요?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9번 보겠습니다.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저당 상수에 관한 공식은요.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공식이다. 맞는 듯한데 저당 상수 요거는요. 현재가치와 관련된 공식이죠. 현재가치와 관련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후 1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800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 적금 불이백을 계산할 때는 뭘 곱한다고요? 감채기계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할 금액은요, 곧바로 감채긴 개수가 불입할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일정 기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하여 매 기간마다 적립해야 될 액수를 나타내는 자본 환원 계수는요, 연금의 현가 계수다. 이 연금의 현가 계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채기금 계수죠. 매기 불입할 금액 계산하는 거죠. 감채기금 계수 자체가 불입할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1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연금의 내가계수는요, 매년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액수이다. 자, 볼게요. 매년 40원씩 받을 게 있는데 일시불로 환원할 때는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 1원씩 받을 게 있으면 이걸 연금의 현가계수가 곧바로 뭐라고요? 받을 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연금의 내가계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현가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그다음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좀 전에 했었죠. 연금의 현가계수를 활용하면 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자, 그거 다 틀렸죠? 네, 연금의 현가계수. 자, 49번에 지금 4번 하는 거죠? 그럼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게 있다. 50만 원씩 들어올 게 있죠? 이거 지금 시점이 얼마냐?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뭐 곱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돼요. 자,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뭐 문제가 있나요? 우리 근데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네요. 뭐 문제 있어요? 자, 너무 복잡하게 써놨나요? 지금쯤은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박스째. 이 박스째 기억하시죠? 박스째. 이렇게. 아, 이거 딱. 요거는 이쪽이고, 이쪽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주택 마련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려면, 뭘 곱하면 돼요? 저당상수 곱하면 되죠? 저당상수는요, 뭐의 역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면 1이죠.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가 곧 뭐예요? 저당상수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뭐라고요? 저당상수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나는 무슨 얘기 모르겠다. 그러면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 만약에 자 보세요. 15년 동안 돈을 빌렸을 때 15년 동안 갚기로 했습니다. 15년 동안 갚기로 했죠? 갚기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 이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그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전체 기간이 몇 년이요? 15년짜리 있죠? 요거 분에 자, 남은 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죠? 연금의 현가계수. 남은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0년. 이렇게 해주면, 자, 이 잔금 비율이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잔금 비율.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다시 할게요. 그냥 암기하세요. 뭐 따지려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출 전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뭐라고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잔금 비율 나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1억을 빌렸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곱하게 되면 남아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걸요. 잔금 비율 해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51번. 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리 8%, 그 다음에 15년간입니다.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리 8%, 5천만 원 융자받았다 합니다.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잔금 비율은 얼마인가? 그러면 자 볼게요. 먼저 대출 5년이 요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 대출 전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 그러니까 15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는 얼마요? 104.6406 있죠? 104.6406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은 기간 10년이죠? 10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는 얼마요? 82.4215죠? 82.4215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잔금 비율입니다. 이거 원래 몇 번 설명하긴 했었는데 그냥 암기하세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따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따지고 갈 필요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대출 전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남은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여기 주면 돼요. 만약에 잔금액을 계산하라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5 곱하면 돼요. 그러면 잔금액이 나옵니다. 다시 해요. 네, 지워되죠?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지금 따질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자, 53번 보겠습니다.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이자율 8%,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매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로 했답니다. 이건 매년 상환하기로 했죠? 이때 매년 지급해야 될 원리금 지불액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1억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 곱하면 돼요.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 자, 매년 갚기로 했죠? 그러니까 20년짜리 이자율은 8% 곱하면 돼요. 20년짜리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8%짜리 곱하면 돼요. 매년 말에 하기로 했다면. 됐나요? 요걸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 없다 그럴 경우는요. 1억에다가 저당상수는 뭐의 역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죠. 이것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요. 기간 20년짜리 있죠. 그리고 이자율은요. 8%짜리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나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1억을 요거 나눈 거죠. 만약에 매월 갚기로 했다. 그러면 요거 연금표에서 여기다 요거 곱하기 12로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 요거는 8%는 연이자죠. 12로 나눠야 됩니다. 요걸로 계산된 연금 현가계수를 곱해야 돼요. 연금 현가계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매년 갚기로 했죠. 자, 이 연금 흐름표에서 매월 갚기로 할 수도 있고 매년 갚기로 할 수 있죠. 여기서는 매년 갚기로 했으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요거 20년짜리 몇 프로라고요? 8%짜리로 나눠줘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을 답해야 돼요. 4번. 얘를 요걸로 나누면 되죠? 요걸로 나누면. 요게 올라가니까 요걸로 나눈 거 아닙니까?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 정도 공식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공식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자, 요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요, 100원 곱하기 뭘 해주면 돼요? 1 플러스 R의 N제곱 해주면 돼요. 1 플러스 R의 N제곱. 자, 이거 곱하면 돼요. 그러면 10%다. 그러면 여기다 10%니까 0.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자를 몇 번 계산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산하죠. 세제곱 해주면 돼요. 세제곱. 이렇게. 그러면 1 플러스 0.1이면 1.1이죠. 몇라고요?
1.1. 그러면 1.1에 세제곱하면요. 1.1로 3번 곱하면 됩니다. 1.1 몇 번 곱하라고요? 3번. 그래서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해주면 돼요. 그럼 나와 안 나와요?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요. 133.1원. 그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10%면 0.1이죠. 요거의 세제곱분의 1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0.1이면 1.1이죠. 요거 1.1인데 1.1의 세제곱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상관 똑같은 겁니다. 나누기 1.1을 3번 해주면 돼요.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몇 번 해본 건데 54번 보겠습니다.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자, 그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10%라면 적금의 미래 가치는 자, 3년 동안 이렇게 볼게요. 1년, 2년, 3년 동안 얼마씩 불입한다고요?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적금 차질 돈이 얼마냐? 그럴 경우는요. 요 공식 집어넣으면 돼요. 요 공식. 연금의 내각계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돼요. 3천만 원 곱하기 자, 이자율이 10%라겠죠? 그러면 0.1분의 1 플러스 0.1의 세제곱분의 1, 세제곱 마이너스 1 해주면 돼요. 예,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9,930만 원 나올 겁니다. 난 요 공식 도저히 모르겠다. 도저히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 아까처럼 해주면 돼요. 하나하나 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지워도 되죠?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해답이 나와 있죠? 하나하나. 자, 얘는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에요? 아, 요거는 1년, 2년 있다 받는 돈이죠? 아, 2년치자 붙을 거 아닙니까? 아, 매년 말에 불입하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몇 년치자 붙어요? 1년, 2년치자 붙죠? 그러니까 곱하기 1.1 곱하기 얼마라고요? 1.1. 그러면 요거는 요 3천만 원 몇 년치자 붙어요? 1년 있다 받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라고요? 1.1. 자, 요 3천만 원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이렇게 받아내면 돼요. 요거 3천만 원 그대로. 요거는요, 3,300만 원 됩니다. 요거는 3,630만 원 할 겁니다. 그래서 합치니까요, 9,930만 원. 이렇게 해줘야 돼요. 9,930만 원. 만약에, 이거 지워도 되죠? 만약에 매년 초에 불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불입하기로 할 수 있어 없어요? 3천만 원, 3천만 원. 원래 이렇게 불입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불입했을 경우는요. 요 공식 집어넣었다가는 어디 가서 요거 있죠? 집어넣었다가 망합니다. 내내 또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요 공식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매년 말에 발생한다 과정하고 뭐 이렇게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공식 집어넣었다가는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하나 계산해야 돼요. 하나하나. 자, 이거는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에요? 3년 있다 받는 돈이니까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그다음 요거는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에요? 2년. 요거는요 1년 있다. 예, 곱하기 1.1 곱하기 1.1. 얘는요 곱하기 1.1. 1.1 해주면 되죠? 이거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매년 초에 불입한다면 공식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알 수 있나요? 공식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우리 반만 맞출 겁니다. 우리 반만 못 맞춰요. 다른 사람 못 합니다. 어디 갔어요?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이번에는 어디가 여기 볼게요. 55번 보겠습니다. 5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어디 갔어요? 5년 후에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에 1억에 지금 시점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매년 얼마 발생하는 게 아니라 5년 있다 일시불에 지금 얼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는요. 어디 갔어요? 이자율이 몇 프로? 거기 읽어볼게요. 이제 할인율은 연 7%랍니다. 그리고 최종 현재 가치 금액은요 10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다. 10%다. 그러면 아까 나누기 1.1을 몇 번 해주면 돼요? 5번 해주면 되죠? 아까 10%면
얘는 나누기 점 3번 해주면 되죠? 얘는 몇 번 해줘야 돼요? 5번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근데 요거는 이자율이 7%라고 했죠? 7% 아닙니까? 그러면 1 플러스 17%면 0.07이죠? 그러면 얼마요? 1.07로 해줘야 돼. 1.07. 자, 나누기 1.07을 몇 번이라고요? 5번 해주면 돼요. 나누기 1.07. 나누기 얼마라고요?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계산기 두드릴 때는요, 1억 곱 나누기 얼마라고요? 1.07 했죠? 이 상태에서 는을 5번 두드리면 돼요. 는을 5번 탁탁탁. 그런 계산기는 안 되고, 이런 계산기 있죠? 이런 계산기는 는을 몇 번 하라고요? 5번 두드리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왔나요? 나옵니다. 71, 298, 617. 71, 298, 617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0만 단위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요게 5가 넘어간다. 그러면 하나 올려주면 돼요. 5가 안 되면 없애버려갖고, 네, 7,100만 원. 이게 정답입니다. 얼마라고요? 7,100만 원. 자, 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